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농촌과 도시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고 농촌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식량 문제에 잠시나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품값이 올라가는 경우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그에 더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조달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OECD는 이미 2010년경부터 FEW 넥서스를 중요한 미래 대응 과제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식량, 에너지, 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FEW가 미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식량입니다. 근래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 안보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식량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와 정책 개발, 제안을 해오신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님을 모시고 산업화와 함께 우리 농업이 겪어온 과정들을 돌아보고 오늘날 기후위기가 초래한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랫동안 경실련에서 농업 문제, 농촌 문제 다루셨었죠? 예. 요즘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네, 이제 제가 2021년, 22년 2년 동안 경실련 상인 집행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농업개혁위원으로 이제 계속 활동하면서 다음 내년 총선에 대응해서 농민단체, 농업인단체 함께 공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지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요. 식량 위기를 다루기 전에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이나 농업의 현실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식량 자급률은 사료로 쓰이는 곡물을 제외한 것이고 곡물 자급률은 사료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식량 자급률 하면 이제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사료 곡물 가지고 이제 그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을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면은 파란색이 지금 식량 자급률이고 빨간색이 곡물 자급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식량 자급률은 2005년도에는 53.6%였는데 2021년은 44.4%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은 2005년도에 29.3%에서 2021년에 20.9%로 뚝 떨어진 이제 그런 그래프가 이제 나타나 있고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또 이제 다른 어떤 농업에 관련된 통계 자료 보면은 이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약 63%에서 65% 정도 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농가 인구는 이제 현재 약 220만 명 정도, 우리 전체 인구의 약 4.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경지 면적은 2005년도에 182만 헥타르였는데 2021년에 155만 헥타르. 이제 말하자면 약 27만 헥타르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또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은 1.5 헥타르, 그러니까 1헥타르가 약 3,000평 정도 되니까요. 농가 호당 4,500평 정도 평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소농이라고 했을 때 되게 이제 2헥타 미만까지, 우리가 평균이 1.5헥타이기 때문에 2헥타까지 해서 이제 중농이라고 보고 그 이하를 이제 소농이라고 했을 때 2헥타르 미만 농가가 88%를 차지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제 그런 중소가족농 체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심각한 것은 농촌 고령화율입니다. 고령화율이 이제
21년도에 46.8%, 약 47%, 약 절반은 이제 우리 농촌 거주하는 농민들이 그 65세 이상 고령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충격적인 거는 어쨌든 곡물 자급률이 20%라는 수치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70년대만 해도 이렇게 자급률이 낮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년도에는 이제 식량 자급률이 86% 정도,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도 81% 정도 되는 상당히 우리 자급률이 높았었죠.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이 왜 떨어졌는가를 보면은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6월 협상 WTO 체제가 이제 출범되면서 이제 개방화, 이제 수입 자유화 해버린 거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버린. 그래서 이제 이 식량 자급률 경우에는 1990년에 약 70%였는데 95년도에 55.7%, 약 56%뚝 떨어져 버렸죠. 곡물 자급률이 이제 사료 곡물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를 축산물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류 소비량을 보면은 90년에 약 20kg 정도 먹었는데 1인당 1년에 연간 1인당 20kg. 근데 2021년도 보면 약 56kg 정도 1인당. 예. 그러니까 2.8배 정도 늘었다고 봐야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산업화라는 것들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산업화라는 게 요약을 해보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산업으로 이제 비중이 좀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궁금한 게 그럼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선진국들은 농업의 비중이나 또는 자급률이 낮은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진국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 식량 자급률, 전 세계 평균 식량 자급률이 103% 정도. 그러니까 이 평균적으로 대체로 이제 그 자급률 100%를 넘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그 식량 자급률이 높은 나라, 이게 이제 자료 보면 2016년부터 20년 5개년 평균을 보면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244.2%.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는 159.9%, 캐나다 180%, 미국도 122.8%. 쭉 아무튼 대체로 선진국들은 이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는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개년 평균이 21.3%고 일본이 26.7% 해서 이제 OECD 국가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그 자급률이 낮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 그 식량 기반이 무너진 거네요. 이렇게 취약해진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수출 위주, 이제 우리가 공업화 산업화하면서 이제 수출 위주로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외화를 많이 획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재편이 되면서 이 농업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물 팔아서 농산물 사 먹자라고 하는 그런 식이었던 거. 그러니까 농업이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농업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낮은 농산물 가격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 산업화에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 곡물들 이제 그 수입이 늘어나고 자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가 감소하거나 또 노동력 그러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거든요. 기계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노동력도 부족하고 하니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식량 자급률, 이제 그 식량이라고 하는 작목의 어떤 그 이 자급률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그 이 식량 위기에 대한 이 공감대나 이런 정책들은 조금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책의 앞면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 어떤 타이틀에 넣긴 넣는데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은 실제로 그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OECD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제일 낮다라는 이 상황은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농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우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농업을 이렇게 경제적인 비중 이것만 가지고 그 판단한다는 것은 참 문제 아닐까요? 예, 그렇죠. 일단 이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익적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먹고 살 먹거리를 생산한다. 우리가 먹어야 이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그 요소죠. 우리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정말 이게 바로 식량 안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식량 안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국토 환경이랄지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그런 기능, 또 이제 수자원을 함양하고 보존하는 것, 또 이제 뭐 토양 유실, 이번에 뭐 이제 홍수도 났습니다만은 홍수를 방지하고, 또 이런 또 생태계를 보존하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촌사회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게 대체 이제 우리가 농촌사회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 이런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경제적으로 보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농업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했었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요? 주로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제 외국의 선진국의 어떤 농업 정책을 많이 모방한 그런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들은 굉장히 규모가 큰, 농지 규모가 큰 이제 규모화된 나라들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경지 면적이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5헥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농가 호당. 근데 계속 이거 규모화 시키려고 하는 게 규모화 농장이다. 또 이제 규모화가 잘 안 되니까 또 시설을 설치하는 하우스하고 유리온실하고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농장으로 계속 이제 추진을 해온 거죠. 규모화를 하려면은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자본이 투입돼서 생산을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또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계속 억제시키고 있고, 또 이제 규모하다 보니까 이 또 일부 품목들 채소류나 이런 부분에서 과잉 생산되고 하면 이제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수익이 이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규모화에 들어가는 그 자본들 이제 다 이제 대출해서 이제 투자를 했겠지만 대출 자본의 상환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죠. 농사를 크게 벌리면 크게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규모화 농정을 비판하는 이제 표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농산물 가격이 문제다 이 부분인데, 이제 쌀 같은 경우도 계속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쌀 가격도 이제 지금 가격이 25년 전 가격이라고, 식당 가보면 공깃밥 한 그릇에 1,000원. 장관님도 기억을 해보십시오. 언제적부터 1,000원이었는지 공깃밥 한 공기가 1,000원이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이제 가격을 저가격 정책으로 계속 해온 것은 결국은 공업 부분의 생산비를 줄여주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가 생존을 어렵게 하고 농업을 이제 쇠퇴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이제 특히 이제 규모화하는 그에 이제 또 들어가 있는 밑에 이제 이론적인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효율성 농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수한 산업이거든요. 자연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이 생산 기간이 길고, 뭐 쌀 같은 거 1년에 한 번밖에 생산 안 되기 때문에, 과일도 1년에 한 번 생산되고 하는 생산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기간이 기니까 투입된 자본의 회전율도 굉장히 낮고 하는, 또 농산물은 상품이 부패성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농업의 어떤 생산성, 효율성, 규모화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 정책의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 농업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규모화나 시설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농가 부채를 키우는데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정책을 낮게 유지하면서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됐고, 또 다른 산업과 달리 효율성이라는 가치로 농업을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농업을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책들의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농업 정책을? 결국은 농업 정책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삼농이라고 하는 농민, 농업, 농촌 이 이제 요즘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농민, 농업, 농촌을 전부 결합해서 포괄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농촌의 어떤 그 자연 경관이랄지 생태계 보존이랄지 이렇게 하려면 농촌에 농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농민이 있어야 되는데 농민이 계속 있으려면 농민이 이 농산물 가격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농업 소득 이 소득이 안정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어떤 측면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되고 또 이제 요즘 뭐 농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농촌이라고 하는 측면만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결국은 이 세 가지 농민, 농업, 농촌을 전부 함께 보는 그런 어떤 그 정책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중소가족농 중심의 어떤 그 이제 농민들 농업 어떤 그 생산자들이 중소가족농 위주로 돼 있는 것이 맞고 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직접 지불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 직접 지불하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런 식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번 주제에서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해 보면 단기적인 경제성만 가지고 농업 정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농업을 희생시키고 저가 낮은 가격을 유지했던 것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맞는 시기에 위기들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이제 원인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농업 정책을 이제 성찰하자면 이제 좀 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농촌이라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이제 공익 기능에 대한 직접 지불제 이런 제도들이 좀 더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좀 더 식량 위기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기후 위기는 우리가 요즘 매일매일 겪고 있듯이 세계가 지금 끌어오르는 이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우리의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홍수, 폭염,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이제 겪는 일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농업은 우리가 이제 자연 기후적인 조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자연재해 이제 태풍, 홍수, 폭설, 가뭄, 냉해, 고온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요즘 들어 더 자주 일어난다. 과거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런 자연재해가 3년에 한 번 평균 일어났더라고요. 예, 과거 자료 보니까. 근데 요즘 뭐 1년에 몇 차례씩 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자주 발생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그 1년에 한 번 생산하는 작목들, 예를 들어 이제 쌀이랄지 또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자연재해, 금년같이 홍수가 와버리면 굉장히 큰 타격을 보게 돼 있고 과일 농가도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라는 어떤 그 요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1년 소득이 거의 이제 그 크게 그 줄어드는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뭐 채소류 같은 경우 1년에 두세 번 수확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기작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손상을 보기 때문에 농업 소득에 큰 지장을 주는 대폭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또 이제 그 시설들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파손이 돼 버리면 그 시설을 다시 또 지어야 되거든요. 또 이제 요즘 뭐 기온이 계속 뭐 지구 온난화 뭐 기온 상승이 되고 있는데 기온이 상승이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작물들 온대 작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아열대 작물로 전환된다라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사과하면 대구, 경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사과 산지가 충북 요즘은 강원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과 산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작물 하한선이 재배 하한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있고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뭐 망고랄지 감귤 생산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온 상승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작물들의 많은 부분이 생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산이 안 되고 또는
수확이 적어진달지 이런 식으로 참 농업에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렇게 기후위기나 이런 재해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생산된 것이 거래되기 어려운 국제적인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팬데믹 같은 이상 아주 특별한 상황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망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경험을 했었죠. 2007년 8년도에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세계적인 이제 곡물 생산 지역인 러시아랄지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이 부분에 이제 이상 기후가 가지고 그때 밀, 콩, 옥수수 수확량이 계속 감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수입을 많이 해 오는데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해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수입밀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우리밀 가격이 수입밀 가격이 한 3배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밀을 쓰는 막 베이커리들 많이 생겨나고 하는 그만큼 이제 수입밀 가격이 많이 과거에 올랐었다는 이야기고요. 또 지금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뭐 그럼으로써 러시아가 또 곡물 협정도 파기하고 세계적인 공급 물류망도 폐쇄되고 하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곡물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작년도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한 20-30% 지금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이상 기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지역 미국도 이번에 굉장히 가뭄과 고온이 이런 어떤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곡물 생산이 줄어들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위기 또 이제 이렇다 보니까 주로 선진국이나 곡물 수출국들이 이제 자기 나라의 자급률 유지하기 위해서 곡물 수출 제한을 합니다. 그때 2007년 8년도에도 곡물 수출 제한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식량 가격, 세계적인 식량 가격, 곡물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자급 상태를 높이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곡물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의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이제 곡물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공급이 이제 자급률이 낮고 다른 채소나 과일은 자급률이 높습니다. 100% 가까이 되는 그렇게 이제 시설로 계속 연중 생산하니까 얼마나 생산량이 많겠습니까? 채소류 같은 경우에 이제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급률이 높은데요. 이제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이 더 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과거에는 사람 손으로 뿌리면서 꼭 필요한 농약을 요즘 이제 드론으로 이제 살포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드론 살포하게 되면은 훨씬 많은 양을 또 살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농지도 훼손되고 수질도 오염되고 하는 환경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런 경영 방식, 즉 화학적 자재에 의존하는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환경 친화적인 이 방식으로 농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탄소에 줄이는 탄소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돼 있고 앞으로 굉장히 큰 어떤 우리나라 산업의 이제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도 이제 농업 분야도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농지와 수지를 갖다가 지속 가능하게 보존할 수 있는 생산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제 요즘 경종 축산 순환형 농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로 경종의 부산물을 축산 사료로 사용하고 축산의 분뇨를 다시 퇴비화해서 경종 농업에 이제 사용하고 하는 이런 순환형 농업으로 가는 방향이 이제 결국은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되고 또 환경의 어떤 보탬이 되는 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환경 친화적 농업이 장기적으로 농업 문제 또 식량 위기들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별로 동의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비료 많이 주고 농약 많이 치고 이게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더 많이 비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반 농민들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다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확이 많을지 몰라도 뭐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뭐 요즘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는데 뭐 이제 소비자들이 또 이 농약 잔류랄지 한 부분들은 또 기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얼만큼 생산되느냐의 문제는 이제 이렇지만 얼마만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느냐 수요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똑같은 수요가 아니라 이 식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류 소비량이 2.8배가 늘어났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이런 것들을 대응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농업의 수요 공급하고 새로 변화된 쪽에서의 수요 공급 패턴이 굉장히 달라서 이걸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산 기반을 놓고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자원이 없는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어떤 농산물 그 부분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수입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많이 먹고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또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축산업이 이제 결국은 이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굉장히 이제 기여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꼭 영양학자들도 이제 일정한 어떤 육류는 섭취해야 된다, 뭐 고급 단백질을 섭취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결국 이제 축산업이 요즘 이제 탄소 감축 시대에 축산업 농업 분야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부분 축산 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축산업을 줄이는 것은 이제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돼 있고 축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못 건드리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축산업을 어떻게 이 탄소를 이제 줄이는 사육 방식으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하고 또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어떤 축산 분뇨를 어떻게 자원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축산업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은 농업 분야에서 기후 위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농업 분야에서 이런 기후 변화 대응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그래서 이제 각계에 따라서 이제 주장이 다 다른데요. 이제 친환경 농업하는 그 단체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다 전환하자. 이제 친환경 농업 전환하면 이제 화학적인 자재도 덜 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종 축산 순환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친환경 농업에서 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막 전환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고 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축산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폐 비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런 의식이나 실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육류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줄이는 것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농업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회가 계속 어떤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잘 영위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농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이제 관점인데요.
그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지 보존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농지들은 잘 보존되고 있을까요? 예, 농지가 많이 지금 줄어들고 농지 전용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농지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식량 안보, 식량 자급률 향상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첨단 시설 농업이랄지 뭐 식물 공장 이런 부분들로 이제 자꾸 이제 이 대대적인 어떤 정책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하는 농업에서는 곡물을 생산을 못 하거든요. 되게 채소류, 뭐 과일 채소류,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먹는 뭐 딸기, 토마토, 뭐 파프리카, 뭐 이런 종류들이 이제 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물들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100% 가까이 되고 있고, 문제는 곡물입니다. 곡물. 근데 곡물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논에서 해야 되는 논이나 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는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되고, 지금 농지 전용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농지 전용된 면적을 봤더니 32만 헥타르, 그러니까 1년에 16,000헥타르씩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16,000헥타르면은 우리 여의도 면적의 60배 정도, 매년 60배 정도가 지금 농지가 전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농지는 이제 산업단지랄지 주택단지, 뭐 도로, 철도, 뭐 공항 이런 데 주로 이제 사용되는 농지가 이제 주로 그런 용도로 많이 전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야, 굉장하네요. 엄청난 양이 전용이 되는 건데요. 결국 농지를 보존하지 않아도 식물 공장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의 채소와 과일의 수요는 100%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더 투자하는 건 과잉 투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곡물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농지는 보존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또 이게 기후변화랑 엮이면서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태양광 문제가 농지하고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 태양광 가지고도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농민들 이제 그 태양광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태양광이 이제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좀 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에다가 이제 태양광 시설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농작물 대신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영농형 태양광은 이제 말하자면은 패널 이제 기둥 높이서 해가지고 그 밑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 뭐 그런 영농형인데, 지금 영농형 태양광보다는 농촌형 태양광이 훨씬 더 많이 보급되었고, 자료에 보니까 5년 동안 농촌 태양광 설치 면적이 7,700헥타르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농지에다가도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식량 자급률이랄지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또 뭐 해가 되는, 또 이제 농촌 경관을 또 해치거든요. 공익적 기능인 농촌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서 농지의 태양광 설치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태양광 설치할 때 많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그 공장, 얼마 공장 많습니까? 산업단지 가보면 아주 뭐 공장인데, 공장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이제 주택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거나, 또 이제 도로에 어떤 이제 방음벽 같은데 태양광 설치하고, 농지 아니라도 태양광 설치할 지역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지난번에 제가 울산을 다녀왔는데, 현대 자동차 중공업이 아주 울산에 아주 대규모로 설치했는데, 그 공장에 태양광 패널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이 공장들, 또 이제 반도체 공장 한다고 또 산업단지 지정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 지붕에다 태양광 설치해 놓으면은 농지에 태양광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농지가 전용되는 속도나 면적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태양광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이게 더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대개 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고 다른 문제를 오히려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식량 위기를 논할 때 하나는 농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노동력, 인구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농민들이 적어지는 것 또는 고령화하는 것,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그 아무튼 농촌 고령화율이 47%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가 이제 고령화돼 있어서 뭐 65세, 60대는 농촌에서 이제 노인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청년, 장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정부에서 계속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만은 귀농 귀촌 이제 귀농을 주로 이제 청년층 또는 장년층을 갖다가 귀농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거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또 촌에 와서 이제 농업을 하지 않지만 촌에 와서 이제 사는 귀촌 하는 분들도 이제 농촌 소멸 방지 차원에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귀촌에서 하다 보면은 자연히 농사를 짓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래서 청장년의 귀농 귀촌을 유도를 하고 또 이제 결국 이제 외국인 노동자 또 이주민 이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어떤 그 귀농하는 청장년 들어온 숫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노동력 문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특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게 밭농사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밭농사용 농기계는 많이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밭농사용 농기계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귀촌 귀농을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자치단체들의 노력은 실효성이 좀 있나요? 그것도 이제 자치단체마다 조금 차이는 좀 있는데요. 지역에서 자치단체들이 주어진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정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또 이제 그 농촌 인력 사무소랄지 인력 어떤 거 유치하는 기구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분들이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귀농하는 분들이 이제 그 갖춰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3대 요소다. 귀농의 3대 요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농사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농촌 사회는 상당히 특수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공동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농촌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 자본이 필요하다. 뭐 농지랄지 집이랄지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대 요소인데 결국은 이제 이 작년도에도 이제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다시 이제 도시로 돌아오는 숫자가 뭐 7만 명 이상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분들이 농촌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했거나 또는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소득 문제, 농산물 가격이 계속 이렇게 정체돼 있고 떨어지고 하니까 특히 이제 그 뭐 지금은 이제 농산물을 물가 안정의 어떤 도구로 생각하면서 선제적으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파 수확기에 양파 8만 톤 수입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니까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이 줄어들거나 정체한다 소득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영농 정착 지원 자금 월 110만 원씩 준다고 그러거든요. 금년부터. 근데 월 110만 원도 너무 적다라고 보는 그런 문제. 또 이제 뭐 자녀 양육 문제 이런 문제를 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도 많이 이제 그 도시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뭐 그런 그 실정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수입 농산물 문제는 저희가 보고 있으면 저 뭐 이제 장 보러 가는 주부이기도 하니까 아니 호박이 오르면 좀 호박 당분간 좀 적게 먹으면 되고 양파가 오르면 다른 걸로 조금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걸 뭘 저렇게 아주 즉각으로 수입을 해서 저렇게 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참. 그 에피소드가 옛날에 있었죠.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배추 파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배추가 이제 그 배추 파동 난 게 이제 고냉지 배추, 그러니까 김장 배추 나오기 전 배추거든요. 네. 고냉지 배추 가격이 이제 그때 이제 뭐 이 홍수나고 산사태 나가지고 고냉지 쪽에 이제 배추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는 이제 난리가 그때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는 그랬어요. 아니 곧 있으면 김장 배추 나오는데 왜 이 잠깐 한 9월달 10월달 배추 좀 안 먹는다고? 그리고 또 그랬어요. 하루에 한 끼 밥 먹을 때 김치 몇 조각이나 먹는다고 배추 한 포기에 몇만 원이라고 비싸다고 이야기하냐? 나는 그런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뭐 이 비싸면은 다른 농산물 먹고 하는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참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귀농의 3대 요소 중에서 자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 필요한 건 농지잖아요. 근데 또 농지를 보면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농지들, 그러니까 부재지주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가진 농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연계가 좀 돼서 이 기촌을 해서 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자본 수요를 좀 줄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농지, 특히 이제 비농민 농지 소유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이제 LH 땅 투기 사건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우리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이 농지를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비농민 농지 소유 비율이 한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통계적으로는 한 49%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더 된다라고 이야기를 농민들이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농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를 안 짓는, 농사를 말하자면은 자기가 직접 농지는 이 경제유전의 원칙이 이제 우리가 헌법적 정신도 있고 경제유전의 원칙이 법인데, 그렇지 않는 땅들 뭐 상속용 농지랄지 여러 가지 또 농사를 못 짓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도적으로 농지은행, 농어촌 공사의 농지은행 제도, 그래서 지난번 땅 투기 사건 이후에 이제 농지법 개정이 되면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이제 농지를 매입하거나 공공기관이니까 매입하거나 또 임대차를 중개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했는데, 이제 농지법 개정에 그 부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 농지은행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비농민의 이제 농사 안 짓는 사람의 땅, 또 이제 고령화돼 가지고 은퇴하는 농민들의 땅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농지은행이 맡겨놨다가 농지은행에 맡기는 거죠. 그럼 농지은행이 이제 기농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지금 팔거나 임대해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요즘 스마트팜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굉장히 미래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아프리카에도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스마트팜이 이제 요즘 스마트팜이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거든요. 이 부분은 경제성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 스마트팜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은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저장 창고를 할지 뭐 아무튼 뭐 보면은 전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온도 습도를 조절하고, 만약에 그 장치가 고장 나면은 바로 스마트폰에 알려주고, 이런 부분 스마트 농업 기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아무튼 뭐 축산업이고 농업이고 이제 보급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대규모로 뭐 10헥타, 30헥타, 50헥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대규모의 스마트팜, 이제 스마트팜 밸리라고 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밸리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규모에다 스마트팜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얼마나 대규모의 자본이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이 돈도 융자 대주고 해서 이제 이자 뭐 아무튼 30년 걸쳐서 갚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스마트팜에서 스마트팜 밸리라고 하는 대규모 농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류가 대부분입니다. 채소류. 그러면 곡물이나 이런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채소류인데, 채소류는 거의 100% 가깝게 90% 이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토마토를 생산한다. 토마토는 옛날 유리온실 사건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토마토를 생산한다면 국내에서 현재 토마토도 지금 사실은 거의 작업에 가까운데, 대규모로 토마토를 생산하면 그걸 시장에 나온다고 보십시오. 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 재배 품목의 한계 때문에 공급이 과잉되고, 공급 과잉되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뭐 이걸 갖다 수출로 돌린다라고 하는데, 수출 시장이 뭐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다른데,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막대한 시설 설치할 때 자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상환을.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과거에 60년, 아니 90년대 중반에 유리온실을 대대적으로 보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2000년 넘어서 이제 한번 제가 유리온실을 전국 조사하는 어떤 이 연구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유리온실 그때 이제 우리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유리온실 정책은 실패했다. 왜냐하면은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제 융자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아무튼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유증자금도 제대로 상환을 못 하고 하는, 그래서 그런 스마트팜도 지금 과거의 어떤 그 유리온실 네덜란드 거 이제 모방했던 거 아닙니까? 그 사태가 나지 않을까, 실패 사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몇몇 곳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농업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성과를 위해서 막 올인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 문제만 보면서 수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농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충청남도에서 이 삼농 정책을 실제로 하고 적용도 하고 하셨었죠.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때 참 삼농 할 때 정말 재미있게 보람 있게 했었는데요. 이 충남 삼농은 이제 일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 자체를 바꾸자라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관 협치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 이제 그 위원회에는 이제 그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농민들, 예, 단체들, 장들, 이제 각 이제 영역의 단체 장들 분들이 이제 예, 참여해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그 삼농혁신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정책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정책안을 짰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짠 것도 농민들하고 토론해서 결정해야 되고 또 농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다듬어서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거버넌스 민관 협력 체계가 첩치가 참 잘 돼 있는 그런 게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삼농 그거, 그다음에 현장 농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드는 말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만들어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아, 그게 우문현답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을 또 만들어내면서 항상 현장 농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 농정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히 이제 농민들도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따라주고 같이 이제 민과 관이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삼농을 결합한 어떤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 농민 부분에서 보면은 농민 말하자면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강조하고 항상 협동.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흔히 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마을 사람끼리는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고 협동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협동은 경쟁보다 강하다. 해서 이제 마을 단위 협동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그 수익성, 농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지금 직불제, 그때 이제 충남에서 그 농자재 그 비료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계속 전통적으로 해오던 건데 그런 비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비료를 더 많이 뿌린다는 겁니다. 그냥 막 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료를 많이 뿌린 사람, 적게 뿌린 사람, 또 퇴비 쓰는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부 다 다른 예산 묶어가지고 직불금으로 줘버렸습니다. 농가당 똑같이. 그게 이제 지금 농가당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직불금에 이제 그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직불금의 이제 기본 직불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충남에서 만든 직불금, 그것이 이제 원래 모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이 농촌의 어떤 그 친환경적인 정말 농촌다운 농촌,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동의 합의해서 이제 그 자기 마을을 만들어가는 친환경적이고 또 에너지 자립이랄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쭉 했던 그 삼농을 결합한 농업 정책 해온, 이제 그게 우리 옛날에 추진했던 삼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사실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정책을 추진할 만한 민주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굉장히 큰 이야기네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괄적으로 직불금을 조정해 준다는 것은 직불금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비료 사용량을 줄이려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커다란 전환이었는데 이게 지금 충남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우리 하기 전, 삼농 하기 전으로 다시 또 회귀되고 있는 것 같은. 이게 국가 정책으로 좀 이렇게 확산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에 사실 우리가 이제 협치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 농정의 주인은 농민이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거 다른 모든 부처에서도 이 거버넌스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거버넌스 방식으로 가는 게 선진국이다. 이 부분에서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이번 정부는 특히나 거버넌스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협치가 답이다 그러면 이번은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사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의 핵심도 이제 그거죠. 그 주인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거기서 협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걸 텐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어쨌든 교수님 그 총선에서 사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책 다 만들어지시면 한 번 더 나와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더 내주세요. 예, 그때 이제 다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매년 선거 때마다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요. 경실련이 중심이 돼가지고 농민단체, 농업인 단체들 같이 그러니까 그 단체마다 요구하는 이제 공약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공감을 할 수 있는 전부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발표하고 또 이제 단체 입장에서 다른 공약을 넣어서 할 것은 거기 플러스 단체 공약을 같이 해서 넣어라 이렇게 이제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농정 공통적인 공약이 나오면은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국민이 공유하고 지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량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우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기상재해는 농산물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면 농산물의 수출이 금지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위기는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징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함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육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육류 소비를 줄이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와 함께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일에도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김은경의 지구전이었습니다.